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당당한 사장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사업에 관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우리 시댁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진 놀랍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제 가족 중에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성공한 대박집 사업가가 있어요. 또 반대로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분도 있죠. 어릴 때부터 제가 사업가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석박사까지 더 오래 공부해서 교수님이 되기를 꿈꿨죠. 그렇지만 사는 게 그러하듯 어디 제 뜻대로 흘러갔어야 말이죠.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그놈. 뺑소니 운전이라 그 범인이 누구인지 결국 잡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어려움이 몰려왔어요. 그간 아버지가 중국집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 주셨지만 이제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으니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장녀인 제가 대학원에 가고자 했던 꿈은 포기해야만 했죠. 집안의 가세가 기울자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돈벌이를 궁리한 끝에 대학교 동기 선배들과 함께 논문 리포트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죠. 남편은 원래 대학 선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사업을 시작한 선배의 친한 친구인 남편이 우리 사업을 도와준다고 자주 만나게 되면서 결국 사귀기까지 했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급여로 한 달에 150만 원 받을까 말까 겨우 그 정도였는데 해가 갈수록 사정이 좋아졌어요. 결혼한 이후 남편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제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직원 6명을 거느린 인터넷 사업자가 되었어요. 현재 우리 부부는 대기업 직원 수준의 돈을 벌고 있으니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저는 스스로 제 사업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이것에 불만인 분이 한 분 있었죠. 바로 우리 시모예요. 사실 지금 신혼집은 상암동 아파트로 시모가 해주신 것이고 시부모님은 방배동 50평 고급 빌라에 사십니다. 네, 우리 시댁은 꽤나 부유한 집이에요. 하지만 남편 집이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절대 아니라네요. 월세와 식비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었는데 시모가 사업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빈털터리 신세에서 두 자식 대학까지 보내고 이 집안 이만큼 잘 살게 일으킨 게 다 내 덕분이라니까. 이렇게 대놓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시모가 어떻게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냐면 말이죠. 시모의 친정엄마는 강원도 봉평 사람으로 막국수를 기가 막히게 볶고 만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 없이 시모가 할 만한 일은 아주 작은 막국수 파는 노점을 여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국수가 보통 기막힌 맛이어야 말이죠.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모이더니 2년 만에 점포를 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연 식당이 대박을 쳐서 1시간은 대기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대박집으로 성장하고 만 것이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시모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막걸리도 또 그렇게나 잘 빚으셨어.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만 빚어서 파는 수저 막걸리가 단골들한테도 인기가 좋았던 거야. 마셔본 단골 손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매일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구만.
하고 말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양조 공장 하나 인수해서 우리 친정엄마 비법이 담긴 수제 막걸리를 제조 판매하기까지 했지. 한 병에 5,000원이라는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막걸리는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모는 지금의 큰 부를 이루게 된 것이었죠. 바깥 양반이야 씨만 부렸지 가장 역할을 하기나 했느냐 말이야. 그저 제 앞몸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지. 아주 쓸모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양반. 옛날 시절 집안 어르신들의 중매로 만난 시부와 시모는 사실 연상연하 부부였어요. 시부보다 3살이 많은 시모는 가끔 야 최재훈 너 이리로 와봐 라고 하면서 시부를 하대할 때도 있죠. 하지만 시모가 시부한테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젊었을 적 시부가 몇 번이나 돈 사고를 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 아니었으면 이 집안 구석은 망해도 진작 망했지. 우리 생떼 같은 자식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배 곪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었겠어? 이렇게 시모는 완전히 시댁에서 군림하는 여왕과도 같았어요. 시모의 말 한마디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시모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시모가 제 사업에까지 지나치게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모가 사업 수완이 좋은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어머님 사업은 분명 업종이 달라요. 하지만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조언 아닌 간섭과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래, 너 요즘 사업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냐? 매출 좀 올랐어? 네, 그래도 작년 대비 올 상반기만 해도 매출이 10%는 늘어난 것 같아요. 다만 직원 중에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않고 퇴사하려는 친구가 있어서 좀 골칫거리네요. 새로 뽑아서 인수인계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금방 유학 갈 거라 빨리 퇴사하고 싶다면서. 그러니 내가 뭘 했어. 너희 직원들 재택근무한다는데 그리 하면 망해. 자고로 밑에 사람들은 사장이 감시하고 꽉 틀어쥐어야 한다. 느슨하게 잘해주면 기어오르는 게 사람이야. 또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근무 시간 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내가 네 사업에 대해 딱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말이다. 그냥 회사를 아예 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당동 상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싸게 월세 놔줄게. 거기에 직원들 출퇴근해서 다니면 직접 네 눈으로 보면서 허튼 짓 하는지 감시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생각 아니냐? 네, 어머님 절 생각해 주신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다른 직원들은 재택으로 근무해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출 이윤이 아주 큰 회사가 아니라 월세며 직원들 식사까지 내면 남는 순수익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재택근무 형태로 유지하려고요. 네가 어려서 아직 뭘 모른다. 이 성공한 사업가의 말을 흘려듣다니. 그러다가 나중에 큰 후회할 거야. 시모는 자기 충고를 제가 또 무시한다면서 심기가 불편한 티를 팍팍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만큼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게 버는 회사 대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모의 태도는 저를 무시하는 것만 같아서 조금씩 그분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쌓였죠. 시모는 결혼하자마자 저를 앞에 앉혀놓고는 시댁에서 제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시모 때부터 여기 최씨 집안 재산은 2년에 4차례 지낸다. 당연히 며느리인 너도 이 제사 준비에 참여해야 하고 처음 3년간은 널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내가 장도 보고 해오던 대로 하겠지. 그치만 그 다음부턴 네가 주도적으로 제사 준비를 해야 된다. 너희 집에서 하면 더 좋고. 어머님,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제사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신앙의 문제상 제사 음식 준비를 돕고 기도 드리는 것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시모한테서 2년만 가르침 받고 그 이후는 26살 나이에 혼자서 30년 넘게 해왔다. 뭘 못한다고 버텨? 다 해. 하다 보면 다 한다고. 전 교회에서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악습 첫 번째로 배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제사를 앞장서서 치를 수 있겠어요? 전 시댁의 문화를 존중해서 제사를 폐지시키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뭐, 악습. 네가 뭐라고 들어오자마자 이 집안 제사를 폐지한다 마다해? 너 지금 4번이나 되는 제사를 이 늙은 쉐미 보고 혼자 하라는 말이냐? 급기야 시모는 분에 이기지 못하고 제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움츠려들 만큼 전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도 얼마든지 시모의 말씀에 하나하나 부정해가면서 말할 수 있는 강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정말 큰 싸움이 될 것만 같아서 어째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 그럼 제사를 1년에 2번만 하면 되겠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아이 고조까지 합쳐서 설과 추석 이때만 합시다. 2번만 하면 당신 부담도 덜고 좋지 않겠소. 당신네 집안 전통이라면서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제사를 강조해 왔는데 이 사실 아시면 퍽도 좋아하시겠소. 아이 싫어하시든 어쩌든 아들인 내가 그리하겠다면 우리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실 뿐이지. 며느리 너는 명절 제사 때는 와서 시어머니 제사 준비 열심히 도와라. 알겠냐? 네, 물론이죠 아버님.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서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신 시부에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물론 시모는 줄일 거면 진작 줄일 것이지 자기가 해온 평생의 재산은 어떻게 보상할 거라며 시부에게 대꾸리를 해댔지만 말이에요.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시댁에서 시부만 나를 편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저를 위해주는 말씀도 다정하게 해주는 시부께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아이 그런데 너희 시엄마가 지난번 네 편 들어줬다고 내 용돈을 줄이겠다는구나. 한 달에 꼴랑 30만 원 주던 걸 반절만 주겠다고 하니 원. 아이 너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진 사람이야. 너 때문에 시모에게 그런 불편을 당하셨다니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 시부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매달 20만 원씩 부쳐드릴게요 아버님. 남자 어른이 어떻게 15만 원으로 한 달을 지내시겠어요. 어머님도 참. 그자, 아이 너도 그리 생각하지?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도 너희 시엄마가 괴롭히면 내가 혼내주겠다. 언제든 말해라. 그리 큰 금액을 드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시부는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나 좋아하셨어요. 그런 시부가 좀 귀엽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제사 일은 잘 마무리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에게 용돈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부는 그 이후 저를 만날 때마다 따로 불러서 용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얘야, 내가 요즘 기력이 너무 허해서 이 도통 입맛이 없구나. 아 어디 가서 장어를 좀 먹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장어가 워낙 비싸서. 이 모습을 보던 남편의 누나, 형님이 한마디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빠 또 저러시네. 지난달엔 저보고 전복 드신다면서 10만 원 가져갔잖아요. 이번엔 장어야? 참 잘 챙겨 드셔. 그 연세에 그거 잡수시고 뭐에 힘쓰시려고? 아이 딸년이 애비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아내 복만 없는 게 아니라 딸년 복도 없나 보구나. 형님 말씀에 이렇게 침울하게 계시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또 20만 원을 드렸죠.
하지만 시부는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돈 요구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부는 우리 집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버님,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이 근처에 친구 놈이 산다길래 왔다가 네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렸다. 일하느라 바쁘지? 네, 아무래도 아직 근무 시간이지만 아버님과 차 한잔할 시간은 있어요. 괜찮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 아이, 그렇다면 온 김에 나 커피 한 잔만 다오. 커피를 내와서 시부 앞에 드리는데 어쩐지 시부의 얼굴은 조금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신 분위기였죠. 아버님, 혹시 제게 기니 하실 말씀이라도. 그래. 아, 역시 우리 집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며느리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시부는 선 넘는 요구를 하시기에 이릅니다. 아이, 내 오랜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더 늙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면서 이 친구놈들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들쑤시질 않느냐. 아, 내가 그런데 갈 돈이 어딨냐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내가 안 가면 여행 자체를 안 가겠다고. 주저리 말씀을 길게 하셨지만 결국 시부는 제게 해외여행 갈 돈을 달라시는 거였죠. 아버님, 해외여행이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럴 돈이 있으세요? 아유, 없지. 한 푼도 없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 다 너희 시엄마가 치고 돈 10,000원 한 장 못 쓰게 틀어막는 걸 내가 이 나이 먹고 에야 그 한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말이다. 네? 300이요? 아버님, 그렇게 큰 돈이 제게 어떻게 있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번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이, 너는 사업 차려를 한다는 애가 300이 왜 없어? 이 정이 지금 가진 게 없으면 그 뭐냐, 대출도 있고. 글쎄, 저는 그런 돈이 없고요. 매달 용돈이랑 시댁 갈 때마다 아버님 드리느라 지금도 힘듭니다. 아이, 뭐라. 얘야, 그러지 말고 생각 한번 해봐라. 네 갑작스러워서 그러는 모양인데 궁리를 좀 하면서 있어. 내가 다시 또 오마. 와, 차라리 화를 내버리고 나가시는 게 낫지. 다시 또 오겠다는 말씀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부가 시모보다 더한 분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결국 전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남편을 통해 시모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간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시부가 우리 집에 또 찾아오니까 남편이 시모한테 전화를 드렸던지 시모가 우리 집에까지 오셔서 시부를 엄청 혼을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최재훈. 너 쪽팔리게 며느리한테까지 와서 돈 고걸질이야? 해외여행 300. 진짜 너희 고향 친구들하고 가는 것은 맞냐? 내가 한번 그 영감들한테 물어볼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시부는 신모의 불호령에 꼼짝도 못하고 끌려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철없이 자식들에게 돈만 밝히는 시부도 별로지만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깔아뭉개는 시모도 참 별로였어요. 시댁분들 누구 하나 평범한 분들이 없으니 전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가 시부모 복이 없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형님은 사고방식이 멀쩡하신 분이었어요. 남편보다는 4살 위이고 저하고는 6살 터울이다 보니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지만 형님은 그 흔한 시누이짓도 안 하시고 시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굴 땐 저를 위로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올케, 지난번에 엄마가 또 올케네 회사에 간섭하시면서 혼내셨다면서? 올케가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워낙 거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 자식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신다는 게 가끔 심하게 구실 때도 있지. 내가 고등학생 때는 말이지.
매일 밤 이것이 잠 안 자고 공부 하나하나나 몽둥이 들고 감시도 하셨다니까. 그래도 올케는 우리 엄마가 몽둥이 찜질은 안 하시잖아. 아, 저 진짜 잘못하면 어머님께 몽둥이 찜질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함께 신모 뒷담화도 해주니 제가 언니처럼 형님을 따르지 않고는 못 빼기죠. 그러지만 이렇게 좋으신 형님에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모에게 맏딸 노릇 톡톡히 하면서 건강 챙겨드려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는 효녀인 분이 왜인지 시부에게만은 쌀쌀맞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부가 얘 큰딸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다가가기만 해도 형님은 저리 가세요 하고 냉랭하게 휙 돌아서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그럴 때면 옆에 있는 저까지 민망해지곤 한답니다. 더 웃긴 건 시부 역시 그런 일에 익숙하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또. 그리고 우리 시부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싫다며 거부하는 신우에게까지 용돈을 달라면서 계속 접근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전 그 기이한 부녀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형님이 집들이로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술을 곁들여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원아, 요즘 들어 아빠가 좀 잠잠하신 것 같지 않니? 근데 난 자꾸 이상한 촉이 오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10년 전 그 일 이후에는 조용히 지내시는 것 같지 않아? 아버지도 이제 이른이 코앞인 나이다. 그럴 힘도 없으실 거야. 둘이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는 저를 보고 형님은 시댁 가족의 치부를 공개하셨습니다. 이제 올케도 우리 한 가족이니까 우리 집에 부끄러운 일 하나 얘기할게. 아버진 사실 젊었을 때부터 소문난 바람둥이였어. 아버지가 정확히 몇 번을 어떻게 바람 피워왔는지 엄마도 자식인 우리한테 부끄러워서 말씀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몰라. 그치만 가족인 우리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루는 학교에서 오는 길에 집 앞 골목에서 보고야 말았지. 그 추악한 아버지의 모습을. 아니 누나, 그 얘기까지 괜찮겠어? 누나한테는 아직 상처로 남아있잖아. 형님은 그날 일이 떠오른다는 듯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어떤 검정 원피스 입은 다른 여자랑 입 맞추고 있더라고. 어린 내가 딱 봐도 애인 사이같이 말이야. 근데 그게 하필 내 아버지라니. 그 장면 목격하고 난 큰 충격에 휩싸였지.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날 밤 집에 들어온 엄마 보자마자 그 일을 일러 바쳤어. 크게 화가 난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면서 집안의 그릇까지 벽에 던져대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지. 맞아. 그때 나는 초등학생이었지만 기억이 생생해. 엄마가 그렇게 화내시는 건 처음 보기도 했고 아빠는 엄마한테 싹싹 빌기만 하는 걸 보고 아빠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짐작만 했지. 여하튼 입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덜덜 떠는 나를 누나가 달래주었으니까. 올케가 아마 말은 안 했어도 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그때 그 일 말고도 10년 전쯤에 또 아버지는 동네 과일가게 여사장이란 바람을 폈거든. 동네 소문 퍼지고 창피해서 지금은 반배동으로 이사 온 거야. 이러니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후회할 수밖에. 이제야 형님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한 시부를 왜 가족 모두 그리 무시하고 홀대했는지도 말이죠. 형님 말씀대로 저였어도 그런 아버지를 혐오했을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어렸을 적 일이라 시모나 형님만큼 시부의 지부를 적나라하게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아버지 용돈도 안 드리고 무시한다는 것을 저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시모가 시부의 용돈 부분에서 그렇게 팍팍하게 나오시는 것도
시부가 받은 돈으로 엄한 데서 놀고 바람 피울까 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고 우리는 시부의 고향인 충남 서산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시할머니, 즉 시부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전갈이었어요. 올해 90의 연세로 정정하시던 할머님은 큰 지병 없이 노안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시할머니의 부고로 전국 각지에 있던 시부의 형제, 친가 가족들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서산의 시부집에서 장례식을 꾸리고 시할머님을 선산에 고이 묻어드리자마자 시부의 형제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로 할머님의 유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자, 내가 장남이고 하니 어머니가 남기신 땅의 절반은 차지해야 할 것이요. 우리 자식 손자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이 잡수신 양반들끼리 유산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은 참 흉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시부 역시 물러섬이 없었어요. 형님 웃기는 소리 마세요. 우리 엄마가 생전에 나를 제일 이뻐하셨던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형수님이 교회 다닌다고 거절하셔서 내 안사람이 우리 조상 제사를 도맡아 하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내 큰형님처럼 욕심내지 않아. 내가 3분의 1하고 남은 것을 형님 누나들이 가지쇼. 하, 엄마가 너를 이뻐해? 네가 제일 못나고 허구나 여자 문제로 속썩이니까 우리 엄마도 아픈 손가락이다 하는 마음으로 감싸주신 것뿐이지. 눈 감기 전날까지도 엄마는 네 걱정하시더라 야. 네가 엄마한테 한 요도가 뭐 있기라냐? 우리 제사고 뭐 다 옳게가 했지. 네가 아들로서 한 게 뭐에 있냐? 맨날 돈도 없어서 아내한테 치워 사는 주제에. 뭐요? 아이 노님 지금 말 다 했어. 이렇게 유산 하나를 갖고 어르신들이 유치원생같이 싸움이 나야 됐죠. 그런데 할머님 유산이 얼마나 되기에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래요? 시어머니가 워낙 자기 재산 틀어지고 있어서 자식들도 정확히는 모른대. 아까 이장님이 와서 하는 말이 저기 선산이랑 과수원 땅이랑 해서 5만 평은 된다던데. 에이, 시골 땅이 5만 평 해봐야 얼마나 받겠나요? 그렇지. 원래 이 동네야 낙후돼서 평당 10,000원이나 받을까 말까였지만 요즘 그쪽에 리조트 하나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 그리만 되면 평당 10만 원도 넘을 테니 대박이지.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저렇게 개싸움하는 거 아니겠냐. 평당 10만 원이면 50억? 형제끼리 나눠도 10억이 넘겠는데요?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으세요? 10억? 하하, 글쎄다. 우리 식당 연매출만 해도 몇십억인데 제가 돈쯤이야.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가 저 돈에 헷가닥 정신줄 놓을까 그게 걱정이다. 시모는 역시 거상의 기질이 있으셔서 그런지 예상도 적중했습니다. 시부는 당장 그 밭을 판 것도 아닌데 이미 부자라도 된 듯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셨어요. 제 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이제 내가 돈 없다고 관시하던 마누라부터 자식 새끼들까지 그 누가 나를 무시하겠냐.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닐 거다. 그 아이 양한 유산 몇 푼 받겠다고 아주 팔자라도 핀 것처럼 좋아하시네. 그래, 어디 마음껏 해보시오. 괜히 애먼짓 했다가 나중에 빈털털이 돼서 기어 들어만 와봐요. 내가 받아주나. 나 옛날처럼 안 참아요. 걱정을 와로. 누가 애먼짓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남기신 땅이 몇만 평인지 내가 어떻게 거지가 된다고. 이제 시부는 전처럼 시모가 뭐라고 하셔도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 하시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유산이 생겼다는 소식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사람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상도 마쳤으니 나는 빨리 가게 나가봐야 돼요. 너희도 그간 고생 많았다. 짐 꾸리자. 잠깐.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는데 가길 어디가? 난 당신 같은 하얀이 아니라서 지금 우리 가게 비운 3일도 처음이라고요. 아까부터 매니저한테 전화 오고 바빠 죽겠는디. 가게는 뭐 직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우리 엄마 유품 정리해야 되고 다들 가고 나면 나 혼자 어쩌라고. 유산도 내가 많이 받아야 하니 형님들하고 얘기 잘 정리하고 가야지. 이렇게 시부는 전에 없이 시모의 말에 대들고 뻗대기까지 했어요. 허허, 그 유산 얼마나 한다고 가짱게 대기업 회장이라도 된 듯이 하시네. 시모는 어이가 없어서 뭐라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게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우리와 형님네 부부에게 할머님 집 청소 등을 맡기고 본인은 이장댁으로 가셨어요. 뭐 자기가 유산을 차지하려면 이장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나. 그런 말씀이셨지만 결국은 그 집 가서 술에 떡이 돼서 시골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 직장과 사업하는 바쁜 사람들이라 시부는 시골집 안방에 주무시게 하고 모두 상경해버렸어요. 다음날 시부가 전화해서는 이 버릇없는 놈들이 아버지 말 거역하고 멋대로 가버렸다며 화내셨지만요. 늘 말 조심하고 친절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해버리니 전 낯설기만 했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돈 앞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부는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돈과 힘이 없어서 그간 숨겨왔던 것일까요? 전 아직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시부의 막 나가는 행동은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아이 내가 돈도 많아졌는데 바둑이나 두고 낚시나 할 사람으로 보이냐. 나도 이제 골프나 치러 다닐 거다. 시부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서 골프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배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나요? 나중에 유산을 받으면 갚겠다면서 시모에게 빌려 골프채부터 감승료까지 몇백만 원은 쓰신 것 같아요.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으면 이렇게 무모해지는 걸까요? 게다가 시부는 어느 날 검은색 벤츠차를 새로 뽑아왔습니다. 아이 봤냐? 이게 내 새 차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차를 사요? 유산 받을 땅을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났다고 형님이 그랬다. 곧 계약금도 들어오고 몇 달 뒤면 잔금도 들어올 텐데 차는 할부로 샀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지. 어떻게 당신도 한번 새 외제차 타보지 않겠어? 아휴, 돈 받기도 전에 저렇게 펑펑 써대니. 이렇게 시부는 유산만 믿고 전에 없던 사치를 하고 다니면서 시모는 물론 자식들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작은 파도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시모가 급히 남편의 도장이 필요하다셔서 제가 가져다 드리기로 했지요. 그날따라 일이 많아서 밤 11시도 넘은 늦은 시간에야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모가 시키신 대로 남편의 도장을 갖다 드리고 부엌에 있는 김치랑 반찬들을 들고 제 차로 나섰지요. 그런데 주차장에 가보니 시부의 검은색 차가 보이더군요. 라이트는 꺼져 있는데 차가 수상하게 위아래로 격하게 들썩이더라고요. 전 차에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서 차에 다가갔지만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차는 계속 혼자 들썩이고 있었죠. 차 안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짙게 썬팅되어 있는 탓에 안이 절대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 문을 노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격렬하게 들썩이던 차가 일순간 잠잠해지는 곳이었어요. 분명히 차 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데 아무리 노크를 해도 차 문은 열리지 않으니 한 가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예감이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차에서 멀어지면서 가는 척을 했지만 사실 주차장 문을 돌자마자
몸을 숨기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잠하던 차는 제가 가고 몇 분 뒤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10분쯤 흘렀을까요?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시부와 어떤 여자였습니다. 결국 설마 하던 불길한 생각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 주차장에서 다른 여자와 그 짓거리를 하다니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어린 40대 초반의 여성과 말이에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지만 알 수 없는 예감으로 저는 그들의 모습을 모두 카메라 영상에 담았습니다. 시부는 그 불륜 여우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헤어지기까지 몇 번의 입맞춤까지 하고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시부가 돌아서서 현관으로 들어가려는데 지켜보고 있던 저와 마주치고 말았죠. 아이 깜짝이야. 아이 네가 여기에 왜... 아이 어디서부터 봤냐? 아까 차에 놓고 그거 저예요. 시부는 제 말에 안절부절 못하더니 저에게 잘못 봤다면서 차에서 사업차 아는 여자와 무슨 물건을 찾느라 그런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입에 묻은 립스틱이나 지우세요. 같은 여자로서 참을 수 없어요. 제가 본 모든 거 어머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사색이 된 시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게 부탁했습니다. 알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요. 너희 시모가 요즘 혈압도 높고 자칫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더라도 나중에 건강이 좋을 때, 응? 더 이상 시부를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서 고민해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전 제가 본 광경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데 어머님이 아신다면 정말 큰일이 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우리 집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왜 찾아오셨어요? 지금 집에 주원이 없지. 자, 이거 줄 테니 오늘 일은 비밀로 해라. 시부가 내민 것은 두툼한 갈색 봉투였는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나 받고 제발 나 좀 살려다오. 그런데 시부는 어찌 된 일인지 눈이 밤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 들키셨어요. 누가 아버님 눈을 이렇게... 난 괜찮다. 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그저 이 일만 혼자 묻어다오. 제발. 시부는 절박하게 제게 사정사정을 하다가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밤을 꼴딱 새워가며 고민했지만 도무지 시부의 외도 사실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시모를 찾아가 제가 그날 밤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또 바람을? 분노한 시모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시부의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솔직하게 불륜을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딱 잡아떼고 억울해했습니다. 이봐, 나 억울하다고. 이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차에 태워준 사람하고 이 떨어뜨린 물건을 찾은 것뿐이란께. 저 며느리 저것이 경솔하게 잘못 보고선 집에 이런 사다리 나게 하고 말이야. 격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시부에게 더는 캐묻지 못하고 시모는 일단 그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시부가 절박하게 제게 부탁했으니 일단은 저도 입을 닫았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시부에게 사람을 붙여서 뒷조사를 시작했죠. 시부는 덜미를 잡혀서인지 한동안 외출도 삼가고 골프장 약속도 취소하면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시부의 모습을 보고 시모도 안심하고 지내던 어느 날 집안이 뒤흔들릴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긴급 호출이 자식들에게 내려진 것이에요. 너희 모두 오늘 밤 당장 방배동 집으로 소집이야.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해서 퇴근하자마자
남편과 시댁 현관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눈앞에 마당극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시부는 사각 트렁크 팬티와 양말만 신고 어느 옷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치 전쟁터의 장수처럼 잔뜩 화가 난 채로 서 있는 시모가 보였어요. 아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버지? 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부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글썽이며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둘째야, 아이, 너희 엄마 좀 말려다오, 응? 엄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건 너무하신 처사예요. 며느리도 보고 있는데 아빠가 이런 꼴까지. 너무하다. 내 얘기 먼저 들어봐라. 아, 일단 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잠깐 숨 좀 쉬자꾸나. 시모는 지쳐 쓰러지듯 소파에 털썩 앉으셨고 저는 찬물 한 컵을 가지고 와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남편과 달리 사실 전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시부의 외도 사실이 시모에게 드러나 버린 것이겠죠. 으휴, 아까 어떤 투자신탁 회사 직원이라면서 내게 전화를 했더라. 내가 사업자금 대출로 3억을 빌렸다는 거야.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 직원이 나한테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그 계약서에 분명 내 이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있었어. 누가 봐도 내가 계약했던 걸로 보이겠지만 난 아니다. 그럼 누구겠냐? 응? 자, 이제 어디 당신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시오. 아이, 그게 말이다. 김 여사라고 내가 다니는 골프장에서 이 골프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 그 여자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당장 내가 돈이 어디 있나. 그래서 잠깐 너희 엄마 이름을 빌린 것뿐이지. 하지만 당신, 내가 우리 엄마 땅 처분만 하면 그깟 3억이 뭐야, 응? 이자 쳐서 내가 4억은 돌려줄 수 있다고. 우리 부부와 형님네 부부 모두 이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지금 시부가 당하는 꼴은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아버지, 뭘 모르는 말씀 마세요. 할머니 땅이 다 아빠 것도 아니고 그거 처분한다고 얼마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데 벌써 그런 큰 돈을 덜컥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투자도 투자인데 엄마 명의를 도용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이건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대상이에요. 이번 일만큼은 아무리 내 아버지라도 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시부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놈의 집구석은 죄다 지 엄마 변이야. 내가 그 돈 갚는다고 누가 안 갚는다고 했냐? 그런데 날 이 꼴로 해놓고도 누구 하나 날 안 돕는다고. 아직도 시부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서운해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 대한 치부를 이제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이들 놀라셨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버님의 비밀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외에도 그에 대해 전 조사를 더 했고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 모든 가족들 앞에서 흥신소 직원이 조사해온 시부의 외도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최근 아버님이 골프장 출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김 여사, 그 사람과 만남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투자차 만난 사이라고 잡아댔지만 사실 그전부터 아버님 애인처럼 지내던 여자입니다. 48세 김영주 씨는 아들 둘을 가진 유부녀지만 소위 말해서 꽃뱀이에요. 이 말에 깜짝 놀란 시부는 바로 제 말에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이 김 여사는 오래전 상처한 남편이 있고 윗수라 자식도 없는 골프채 사장이야. 그러니까 제가 꽃뱀이라고 한 거예요.
아버님이 김 여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가짜니까요. 골프채 사장이요. 그 가게 점원 매니저일 뿐이고 그것도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생일 뿐입니다. 사장으로 사칭해서 아버님께 투자금 뜯어낼 작정하고 덤빈 여자니까요. 그 여자가 몰고 다니는 벤츠차 등은 모두 빌려온 남의 것이죠. 아버님이 골프장에서 자기 유산이 어쩌고 내 부인 사업이 어쩌고 부자인 척을 해대니깐 그런 꽃뱀이 냄새 맡고 아버님께 들러붙었던 거죠. 아마 3억의 투자금을 들고 나서 그 여자 연락 끊겼죠? 아이, 그건 김 여사가 잠깐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면서. 잠적해버렸으니 그 3억은 못 돌려받아요. 결국 아버님이 갚으셔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해외여행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날 시댁 근처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더러운 화면을 보고 시모는 아악 하는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아버님한테서 그 큰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겠어요? 같이 미사리로 드라이브 다니고 방콕으로 여행까지 다녀오셨다죠 아마? 이미 그 꽃뱀과 아버님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그렇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만. 됐다. 며느리야. 나 더 들으면 혈압으로 이 세상 하직할 것 같구나. 시모는 악을 써가며 시부를 때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몹시 차분한 말투셨습니다. 아유 여보, 아이 누나, 제발 이번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평생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짜소리와 함께 시모는 시부의 뺨을 올려버렸어요. 그 입 다물어. 최재훈, 넌 이제 끝이야. 언제까지 어리광 피울 거야? 70다 된 늙은이가. 나하고 이혼은 물론이고 내 자식들한테 접근하지 마. 더러우니까. 시모는 우리 남편에게 저 물건 치워 내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시부는 남편과 고모부 팔에 이끌려서 옷도 못 챙겨 입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돈도 못 벌고 바람이나 피어댄 시부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울고 빌어대던 시부는 10분쯤 지나자 문을 쾅쾅 발로 차고 나서 가버렸습니다. 자기 새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버렸죠. 얼마 뒤 시모가 계신 안방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과 전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 40년 넘게 저런 인간을 왜 거두어 먹였는지. 언젠간 한 번이라도 남편 굿이 제대로 할 거라 믿었는데 내가 멍청이 같은 년이지. 어휴. 시모의 절절한 이야기에 우리는 함께 눈물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 여자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바탕 울고 나자 좀 진정이 되더군요. 얘들아, 자식 볼 면목이 없다만 너희는 남편 단속 잘하고 절대 이 시애미 꼴나면 안 된다. 알겠냐? 특히 며느리야. 만약 내 아들이 저런 짓 한다면 당장 내게 구해라. 아들놈까지 지아비처럼 군다면 난 당장 혀깨 물고 죽어버릴 거야. 어머님, 그이가 그럴 사람인가요, 어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사실 전에 아버님이 자기 바람 피우는 현장 목격한 제게 입막음으로 500만 원 주셨어요. 그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돈 따위 내 알바 아니니 너 좋을 대로 써라. 이렇게 불륜과 대출 명의 도용 사건으로 시부는 영원히 이 집에 발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봉사 가던 보육원에서 곧 김장을 할 거라는 얘기가 떠올라서 어머님 이름으로 보육원에 전부 시부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나중에 보육원 원장님이 시모에게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연락을 드리자 시모는 제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에 대해 잘못 생각해왔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보육원에
주기적으로 후원하마. 그리고 보육원 가족들은 모두 우리 막국수 가게 평생 공짜 손님으로 하기로 했단다. 이번 일로 저는 다시 한번 시모의 배포를 느꼈습니다. 사업 조업 문제로 부딪혔지만 그건 제가 속이 좁았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어요. 앞으로 제 사업을 시모의 조언대로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시모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시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말이 우리 집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남편 역할이 미비했대. 이번 명의도용 대출부터 해서 처음부터 손해를 입힌 부분이 많아서 아마 재산 분할은 나한테 유리하게 결정 날 거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약 7개월 뒤 그 말씀대로 시부는 땡전 한 푼 갚지 못하고 시모와 이혼하고 말았죠. 시부가 시댁에서 쫓겨나고 한동안 소식도 없고 잠잠했습니다. 시모는 시부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부부의 연애 끊고 이제 시부라면 치를 떨며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시부답지 않게 연락도 없이 조용하니 모두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얘들아, 혹시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 있었냐? 그럴 양반이 아닌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네, 저희도 통이 아버지 연락 못 받았어요.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도리어 어디선가 연락이 오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걱정 마세요. 내가 그런 화상 뭐가 좋다고 걱정한다던? 응? 괜히 자식들 돈 들어올까 봐서 그랬지. 네. 시모는 아닌 척 하셨지만 40년 동안이나 미혼하고나 부부로 지냈으니 왜 시부 소식이 안 궁금하시겠어요?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시부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급히 문을 열어드려 안으로 모시고 보니 시부는 무슨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부어오른 데다가 멍자국까지 보이는 퀭한 눈, 깡 말라서 페인볼, 흐리멍텅한 눈빛까지. 시부는 평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옷도 단정하고 멋있게 입고 다니시는 멋쟁이 신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실 수가 있는지 말도 안 나오네. 시부는 말을 할 힘도 없다는 듯이 겨우 저에게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그건 차차 나중에. 나 밥 좀 다오 애미야. 저는 황급히 집에 있는 밥과 찌개, 반찬을 내와서 시부께 식사를 차려드렸죠. 시부는 몇 달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과 저는 마음이 짠해오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밥 2공기와 모든 반찬을 드신 시부는 이제야 살겠다는 듯이 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그간 연락이 끊겼던 이유는 바로 꽃뱀 때문이라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네가 해준 김 여사 얘기를 듣고 그 여자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골프장 클럽마다 그 여자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수소문했지. 내 3억 돌려받아야 아내가 이혼 소송을 취소해 줄 것 아니냐. 절박하게 찾아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나서는 나를 납치해버린 곳이야.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디 쿵쿵하고 어두운 공사판 사무실 같은데 날 손이 묶인 채로 있었다. 내 앞에는 김 여사와 그 여자의 일당들이 있었고 애미 네 말대로 김 여사 진짜 꽃뱀이 맞아. 그것도 아주 악재. 심지어 기둥 서방까지 있더구나. 지난번에 내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네가 물어본 적이 있지. 그때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깡패 같은 남자가 나한테 자기 순진한 여동생 깨어낸다면서 때리고 협박했다. 그리고는 돈 1,000만 원을 뜯어갔지. 그런데 그놈 알고 보니 김 여사의 기둥서방이었어. 이놈들은
애초에 내 돈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야, 이 썩을 놈들. 그래서 그놈이 또 아버지 돈을 뜯어냈던가요? 그래서 납치했던 거예요? 그랬지. 아이, 그랬는데 내가 소중해 돈이 어딨냐? 했더니만 글쎄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이 발로. 아, 너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유산 받을 땅이 있어서 곧 돈이 생길 테니 기다리라고 했지. 처음에는 안 믿더니 땅 지번을 알려주니까 그제야 시간을 줄 테니 팔고 와서 돈 5억을 내놓으라는 거야. 살아야겠다 싶어서 일단 그놈 말을 승낙했지. 5억, 3억 사기에도 모자라 5억까지 약속하다니 시부는 참 한심해 보였어요. 그럼 할머니 유산 처분한 돈에서 그놈들 주시려고요? 근데 그것이 아이고 1월 5천은 좁단 말이냐. 그 땅을 사간다던 작자가 계약을 취소해 보였어. 그 지역에 대형 리조트가 개발될 예정이었는데 건설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이 개발을 철회했다지 뭐냐. 뭐라고요? 그럼 그 평당 10만 원 넘게 할 거라던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10만 원은커녕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복덕방 사장이 사정사정해서 계약한 작자에게 헐값에라도 넘기지 않으면 아마 평생에 못 팔 거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못 떼고 형제끼리 나누면 이 고작 1,000만 원 받을 거라고. 이 돈이 무슨 소용이겠냐. 난 끝났다. 나 때문에 3억 대출까지 당한 네 엄마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리고 시부는 덜덜 떨면서 그대 당한 일들을 말씀하면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우리 땅값이 똥값이 됐다는 소식을 어찌 알았는지 그 기동서방동이 나를 감금해서 어떻게든 돈을 구하라고 협박했어. 닭도 제대로 안 주고 이 빵이랑 생수 하루에 하나 던져주다니 이게 사람 놈이냐. 그놈이 나간 사이 어떻게 겨우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시부는 결국 인생의 나락을 가고야 말았던 겁니다. 저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시부 본인이 자초한 일인 것을요. 이런 엉성한 분을 남편으로 데리고 살아온 시모의 인생이 불쌍해지기까지 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시부가 당했던 일과 시모 명의도용 투자 사기까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부는 그 범죄자들이 자기를 어찌할지 모른다면서 경찰들이 대구로 가라고 해도 버티고 머물렀다네요. 경찰들은 꽃배 밀당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런 놈들은 이미 잠적했을 거라며 검거하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경찰서에서 나와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 시부에게 있었던 일과 경찰서에 간 일까지 소상히 시모께 말씀드렸어요. 한참을 듣고 계시던 시모는 아휴, 불쌍한 양반. 얌전히 집에서 주는 밥 먹다 곱게 늙어 저 세상 갈 것이지. 깜냥 안 되는 양반이 말년에 괜히. 그런 남편과 살았던 자신의 인생보다 시부를 걱정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까지 찡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안아주며 위로해드렸죠. 둘째 며느리야. 그동안 이 시어머니가 간유하고 간섭만 해서 싫었지? 저 남편 같은 힘들까 봐서 자식들이고 며느리고 내가 심하게 해왔더구나. 남편 간수도 제대로 못한 내가 너한테 무슨 사업 순수를 두겠느냐. 앞으로는 네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마. 저는 빙그레 웃으며 시모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웬걸요. 지난번 어머니 말씀대로 직원들 회사 사무실로 출근시켰더니 훨씬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사업가 선생님. 시애미한테 사업가 선생님이라니. 이거 봐라.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시모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셨고 저는 시모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부 사이는 더 돈독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후로 우리 시댁은 가족들 모두 제 몫에 일을 하면서 걱정 없이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을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혹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힘겨운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 믿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의 사연을 적고 물러가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